영양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조성모의 후회로 시작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장 질환의 위험을 살필 수 있는 방법으로 정기적인 위내시경이 강조됩니다. 위염을 비롯해서 위궤양, 식도염, 위암, 식도암까지 의심되는 병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위장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확실한 검사로 위내시경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CT도 있고 초음파나 위장 조영술 검사도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유창범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위장 질환 특히 이제 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위내시경이 특히 강조가 되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암을 조기 발견하는 거는 뭐 누구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예. 우리 인체에 이제 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암을 발견하기 위한 조기 진단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근데 뭐 조영술도 있고 뭐 초음파, CT 여러 검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내시경이 강조될까요? 이제 조영술도 많이 시행을 하는데요. 예. 이제 내시경 검사를 어떻게 왜 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하나의 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거를 카메라를 제가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제 새끼손가락 정도 굵기 되는 그 튜브를 이제 사람 입을 통해서 식도 위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점막 맨 안쪽 층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카메라로 제가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이상한 부위, 암이 의심이 되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때 병변이 관찰이 되면 조직을 띄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영술 검사는 그 약제를 먹여서 위에 표면을 싹 코팅을 해가지고 엑스레이 투시로 이제 그림자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상이 있어도 조직 검사를 하려면 다시 내시경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선별 검사로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 편하니까요. 내시경보다는 아무래도. 네. 근데 최근에는 뭐 아주 내시경 검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질문하신 CT 검사 말씀하셨는데 CT는 사실 선별 검사, 그러니까 위암이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로는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내시경은 제가 위 속으로 들어가서 위 점막을 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CT는 이제 숲을 전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만 국소적으로 물론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1cm, 2cm 정도 되는 작은 위암 병변을 CT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암이 발견이 됐을 때 기타 질환이 있을 때 위뿐만이 아니라 기타 장기, 옆장기나 임파선을 통해서 전이가 되거나 뭐 간이라든지 다른 기타 장기들에 이제 전이가 됐다든지 이런 연관 관계를 보는 데에는 CT가 이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CT는 이제 이미 암이 좀 발견이 됐거나 다른 부분들까지 살펴봐야 할 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암 예방은 물론이고 조기 발견을 위해서 내시경이 가장 확실한 검사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직접 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보는 느낌이니까요. 네, 네, 예. 네, 네. 자, 뭐 교수님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건강한 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색깔이라든가 표면의 상태라든가 깨끗한 게 좋은 겁니까? 네, 비교적 이제 아주 동일하고요. 예. 내시경 그 컬러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붉은색, 선홍색 또는 뭐 핑크색으로
오르락내리락하거나 뭐 꺼져 있거나 헐어 있거나 이런 게 없으면서 동일하게 보이는 것은 이제 건강한 위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예. 사람이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음식도 먹게 되고 특히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되게 되면 위가 좀 변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서서히 하루 이틀에 이게 변하는 건 아니고요. 서서히 변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위 내시경 중에 발견되는 용종. 예. 이걸 이제 바로 떼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떼어내야 합니까? 이제 대장 용종 또는 위 용종 내시경 검사들을 하게 되면 많이 말씀들 들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용종을 떼어내는 가장 큰 목적을 알으셔야 되는데요. 네. 그 위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암으로 가거나 또는 현재 암이 생겨 있을까봐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용종을 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조직을 떼어내게 되면요, 반드시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조직 검사를 해서 암 성분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이거로 이제 확진을 하게 돼요. 예.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용종도 떼어나면 다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까, 그럼? 네, 그러니까 용종도 무조건 제가 사람 몸 안에서 조직이 제거가 되게 되면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용종은 뭐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자, 암이 의심되는 용종, 암일 수도 있는 용종이죠. 그러니까요. 그 위궤양도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요. 예. 네네. 이제 용종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예. 대장은 암이 생기면 이제 그 용종, 그 툭 튀어나온 모양이 많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위암인 경우에는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보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융기형보다는 편평하거나 함몰, 그러니까 밑으로 살짝 꺼진 모양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궤양도 뭐 그런 병변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조직 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위궤양도 그 부분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군요. 예, 이제 궤양이 있는 경우에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위궤양이 오래되면 암이 간다 이렇게 잘못들 알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은 위궤양과 함몰형 그 위암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양성 위궤양, 그러니까 암이 아닌 경우에도 그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서 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네. 예. 자, 위 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뭐 예방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뭐 소화 장애가 있는 경우죠. 또 주변 가족 중에 위암 전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네네. 그 다양한 이제 위장 질환들인데 증상이 좀 비슷한가요? 그 사실 증상만 가지고 병을 구별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특히 뭐 조기 위암에서부터 진행을 많이 한 위암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네. 차라리 이제 양성 위궤양, 아까 말씀드린 암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아파서 오시는, 그러니까 이 명치 밑에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거나 이제 통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거꾸로 이제 암이 있는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 위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다는 거죠. 네네. 예. 위 내시경 검사에 보면 뭐 위축성이다, 미란성이다, 뭐 장상피 화생이다 이런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이 괜찮은 건지 좀 유심히 잘 봐야 되는 건지요. 네네. 이제 크게 위도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을 나누게 되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미란성 위염은 이제 급성 위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급성 위염은 치료를 하거나 그러면 금방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 만성 위염이 문제인데 만성 위염 중에 이제 기억을 딱 하셔야 될 거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 말이 좀 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장상피 화생,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감염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요인, 우리가 먹는 음식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위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위벽이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약간 위축이 오는 위축성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위
하부에서부터 위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돌담길 모양으로 울퉁불퉁해지는 게 이제 바로 장상피 화생이거든요. 예. 이 두 가지 병변이 다 위염이 많이 발생하는 위암 전구병변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게 암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암으로 많이 간다고 알려져 있죠. 예.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거군요. 네네네. 예. 그 위축성 위염 저도 뭐 이 소견을 받긴 했습니다만 네. 이 자체로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증상은 없고요. 없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뭐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만성 위축성 위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하부 쪽에만 국한적으로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변화가 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독 이게 심해서 위로 전부 다 이렇게 펴져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시경 검사를 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한번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서 상태가 어느 정도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장상피 화생은 어떻습니까? 이건 좀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 단계를 넘어선 다음 단계죠. 예. 그래서 이제 육안으로 봐도 심한 분들은 제가 돌담길 모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우툴두툴하다고 표현을 해드리는데 네. 거기 이제 작은 결절 같은 게 이제 보이다가 고개 뭉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병변을 유발을 하면서 위선종 위염들로 이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죠. 네. 장상피 화생도 증상은 역시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증상은 없고 위 내시경으로만 확인이 되는 거군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역류성 식도염 진단 받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예. 이것도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그 서양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위암 빈도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뭐 속쓰림, 그다음에 이제 울렁거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이 내시경을 받으시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암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식도하고 위 접합부라 그러죠. 그 식도 말단에 염증이 빨갛게 이제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역류성 식도염은 그래도 증상이 좀 있죠. 네네네. 예. 이런 경우는 증상이 있는 거고요. 네네네. 위 내시경 검사하고 뭐 별다른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통 이제 1년 정도 후에 위 내시경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뭐 네네. 2년도 있지만은. 네. 근데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은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전 국민 40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이제 위암 검진, 내시경이나 그때는 이제 조영수를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기 위암이 있고 진행성 위암이 있거든요. 근데 조기 위암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제 요 검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는 진행성 위암이 훨씬 많았는데 이 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지금 조기 위암이 많아졌거든요. 자, 그러면 2년마다 하는 게 좋으냐, 1년마다 하는 게 좋으냐. 저는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런 두 가지 위암 전구병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저는 1년마다 한번 검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예. 제가 우리나라가 위암이 많은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환자를 뵙다 보면 6개월 전에도 검사를 했는데 별일이 없는데 다시 검사를 했더니 암이 발견되더라.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나마 이렇게 잦은 검사를 하시니까 그래도 빨리 발견이 되실 수 있었던 거고요. 예. 사실은 뭐 암이 생겨서 얼마가 지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고 위암이 있더라도 잘 발견이 안 되는 모양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해주니까 2년마다 하겠다. 이거 사실 조금 위험한 경우도 될 수 있죠. 네.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위암이 생겼다기보다는
그 전에 좀 숨겨져 있거나 잘 확인이 안 되는 그렇죠. 부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아하. 사이에 생겼을 수도 있고요. 있지만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거는 뭐 자주 검사를 해보시라고밖에 제가 드릴 네. 말씀이 없습니다. 아주 아무튼 흔한 건 아니니까요. 예, 방법상으로는 아무튼 뭐 위험이 있거나 위축성 위험, 네네네. 장상비 화생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네. 보만 사형 위험은 이건 뭡니까? 위암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조기 위암과 진행성 진행형. 위암. 예. 네, 근데 진행성 위암 중에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그 내시경으로 봤을 때 타입을 4개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이제 4번째 타입입니다. 보통 첫 번째는 이제 툭 튀어나온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궤양이 좀 생기는 모양이고,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사형 위암인데, 이게 뭐하고 비유를 하면 되냐면, 저희는 이제 의학적으로 왜 가죽 물병 있잖아요. 캠핑 가거나 그럴 때 쓰는 가죽 물병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벽이 두툼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궤양형이나 윤기형은 이제 한 군데서 생겨서 이렇게 점점 커진다 그러면, 물론 사형도 그렇기는 한데 위벽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만형으로 이렇게 두툼해지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위벽을 제가 아까 내시경으로 볼 때 점막 제일 위쪽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위벽이 4층으로 돼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볼 때. 그래서 점막과 점막 하층, 근육, 장막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형 위암은 점막에서 생겨서 퍼지는 것보다는 퍼지기도 하지만 이 점막 하층에서 생겨서 쫙 퍼져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하면 대개는 점막층에서 이제 조직을 띄어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해도 잘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암이 아닌 걸로 오인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의심이 돼야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조직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보만 사형이라는 게 이게 진행성 위암의 한 형태 종류인데 네네네네. 이게 두툼하게 올라오는 형태다 보니까 네. 못 볼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암이 발생을 하면 그 카메라로 국소적으로 병변이 보여야 되잖아요. 뭐 예. 헐어 있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살짝 꺼져 있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잘 안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두꺼워져 있으니까 예. 이게 이상한가 아닌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네네. 예. 그 이제 이 빈도수를 보면 한 10 내지 20%로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많지는 않고. 네, 이 경우가 이제 의사가 경험이 좀 많은 분들이 보셔야 그래도 아하. 진단을 하기가 뭐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초기에 발견 못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보만 그럴 사형은.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비교적 같은 암 중에는 좀 진행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기도 아하, 하고요. 예. 보만 사형은 치료 방법은 그럼 뭐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는 거겠네요. 예, 모든 위암이 이제 진단이 되면 어느 정도 전이 퍼져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진행성 위암은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수술이죠. 수술적 네.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치료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위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 빨리 된다는 건 다행인데 그 교수님 실제로 요즘 어떻습니까? 검사하면서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그 아까 제가 선별 검사 우리 2002년에 이제 전국민 위암 검사 시행 말씀드렸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아들으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말에 이제 검사들을 안 하시다가 이런 암 검진 하셔가지고 오시는 환자들 중에 진행을 많이 해서 저희가 손도 못 쓰는 위암 환자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은 이제 확 줄었고요. 예.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조기 위암 환자가 이제 훨씬 많아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많은 분들이 위암 검진을 이용을 하셔서 증상도 없지만 위암 검진을 이용을 하셔서 암을 조기에 발견을 하셔서 치료를 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장상피 화생이나 위축성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렇지 않고 뭐 비교적 깨끗하다,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기로 받는 게 좋을까요? 위 내시경? 그
적어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라고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 비용 경제적인 것까지 부담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하시라는 얘기고요. 네. 그 중간에라도 본인이 불편을 하시거나 증상이 있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저는 검사를 과감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위궤양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검사에 조직 검사에서 괜찮게 나와도 보통 우리가 약을 먹고도 2개월 있다 다시 한번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1년, 2년에 너무 이렇게 집착은 안 하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간에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할 수 있다면 네. 1년이라도 필요하다면 1년이라도 네. 해도 된다. 네, 증상이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고위험군인 경우에 예. 그 위암 정구병변이라는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폐하생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번 꼭 검사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예. 네. 위내시경 검사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수면으로 할까 비수면으로 할까거든요. 네. 예. 많이들 말씀하시죠. 교수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수면 내시경 시행 전부터 내시경을 저도 해봤고 예. 지금도 뭐 수면 내시경도 하고 비수면 그러니까 수면 안 하고도 하시는데요. 대다수가 수면을 하시면 편안하게 환자도 편안하게 검사를 받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병변을 보는 시술자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위를 찬찬히 봐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사람마다 이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면 구역질을 하거나 불편한 증상의 정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진짜 눈 뜨고 가만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시경 넣자마자 구역질을 해서 저희가 위를 도저히 못 보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면을 하시면 좀 안정된 상태에서 환자도 편안하고 또 좋은 기억, 그 검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실 수 있고요. 시술자도 병변을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유가 되신다면 수면 내시경을 저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수면 내시경은 뭐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보시는 의사 입장에서도 그게 더 편하고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네. 네, 그런 측면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근데 간혹 이 수면 내시경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숙면이 잘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거보다는 예. 이제 그 예전에는 저희가 수면 내시경을 하면 안 되는 경우를 여러 가지를 이제 따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 기술이 좋아지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제 수면 내시경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같은 이 수면 약제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해드리겠는데 예. 이게 이제 단시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호흡 중추를 좀 그 마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숨을 원래 잘 못 쉬는 분들, 즉 폐질환이 심하게 있어가지고 왜 집에서 하는 산소 같은 거 할 정도로 그 폐질환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면 주사를 프로포폴 같은 거를 주사를 했을 때 이제 호흡 중추가 기능이 떨어져서 내 몸에서 산소 포화도라 그래서 산소를 필요한 양의 산소를 유지를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수면 내시경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심한 폐질환이나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약물에 좀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예,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미다졸럼하고 프로포폴을 써서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일하는 병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약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안정성은 입증이 된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아까 호흡 중추를 살짝 마비를 시키면서 그 과민 이상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진짜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환자분들한테 평균적으로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약 대사가 빠르고 이 약에 좀 과민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많이 움직이시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검사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경우에는 좀 대학병원과 같은 좀 사람이 그래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큰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내시경 기술도 좋아져서 내시경 크기도 예전보다는 많이 작아져서
예, 네네네. 불편함이 덜하다고 하던데요. 네네. 굵기는 0.9cm에서 1cm 정도 되고요. 예. 굵기도 많이 가늘어졌고 부드러워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힘든 경우에는 경비 내시경이라고 해서 지름 6mm 정도 되는 그 내시경으로 우리가 코로 해서 목을 네.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굵기는 더 이상 뭐 가늘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 내시경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유창범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패티김의 별들에게 물어봐 들으시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식사와 영양도 고민이고 또 걱정입니다. 소화기관의 암뿐 아니라 모든 암에 있어서 치료 과정은 길고 힘들지요. 그래서 특히 살펴야 하는 부분이 영양관리입니다. 건강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거지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와 함께 암 치료 중인 분들의 영양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암 치료 중인 분들은 잘 드셔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그만큼 영양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데 영양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암 자체가 소모성 질환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영양 균형도 깨지기 쉽고 모자라기 쉬운데 특히나 소화기계 암, 두경부암처럼 실제로 왜 음식 삼키고 넘어가는데 문제가 되는 그런 장기암은 당연히 우리가 식사를 할 수도 없고 다른 것들을 먹기 어려울 뿐더러 또 영양 흡수도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영양 흡수도 안 되니까 영양 균형이 무너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소화기관에 생긴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에 있어서도 영양과 관련한 부분은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소화기를 방금 예를 들었다는 사실은 다른 부위의 암일지라도 역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치료하는 방식이 수술, 항암제 사용, 또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는데 네. 이거 모든 것이 암의 소모성 더하기 전신 소모를 더 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맛도 떨어지고 또 점막염이 생기니까 입속이 다 헐어버리고 위, 소화관 전부 다 염증이 생기고 또 근감소증도 생기니까 모든 암에서 공통적으로 먹고 삼키고 소화 흡수되는데 어려움이 따르니까 영양 불량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그냥 전부 안고 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치료 과정이 아주 길고요. 또 재발할 수 있고 전이 위험도 있고 합병증 역시 걱정인데 식욕을 잃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암 자체가 소모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암세포가 유발하는 분비하는 염증 유발 물질이 있어요. 예. 이것들이 식욕 저하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치료 방법 자체도 정상세포도 손상되고 그다음에 치료 중이거나 혹은 치료 이후에 재발하거나 퍼지거나 전이 되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면 당연히 입맛이 없고 식사 섭취가 어려운 거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코스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은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메스껍고 또 구토 증상이 잦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불편감들 사실 이제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옆에서 보면서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 방법이 방사선을 쓴다거나 항암제를 사용하거나 상당수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를 목표로 해서 그걸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암세포만 잡아주면 좋은데
사실은 정상 체세포 중에도 다소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가 있다. 그러면 사실 함께 손상을 입습니다. 근데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점막세포고요. 그리고 골수세포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다음에 점막염이 입속부터 소화가 전체에 발생하니까 먹기도 어렵고 소화 흡수도 지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 면역계도 손상을 입고 또 골수세포도 망가지니까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손쉽게 동반되고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데 우선 당사자로서는요. 입이 아프고 헐고 설사나고 먹지 못하고 이게 제일 괴로운 것 같습니다. 예. 뭐 평소에 몸이 안 좋아도 식욕이 많이 떨어지는데 암 치료 그렇죠. 중인 분들은 더 하겠죠.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들에게 영양 공급이 중요한 이유는 암 치료뿐만이 아니고 예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후에 얼마만큼 건강을 되찾는 데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결국 그럼 영양 공급을 해주면 우리가 암 치료하는 동안에 얻는 게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첫 번째는 일단 어느 정도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환자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 상태가 너무 나쁘면은 치료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에 의해서 각종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극복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함으로 인해서 감염 같은 합병증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항암 치료로 손상된 정상세포들을 빨리빨리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의 예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건강해야지 항암 치료도 가능한 거겠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소화기관에 발생한 암일수록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소화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위암 같은 경우는 위를 절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소화관이 사실은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시키고 또 흡수를 하는 제1차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위에 암이 생겼을 때는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당연하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위암, 위를 생각해 보면은 위의 역할 자체가 밥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끼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그다음에 뭐 반찬, 뭐 후식, 뭐 이런 것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밥통 역할을 하는 위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소화관은 관 모양이라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담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를 절제해 버린다면은 뭐 전체 위가 없거나 아니면 일부가 남아있을 때 당연히 평소처럼 먹을 수가 없겠죠. 아마 평소처럼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처음부터 드시면 아마 통증 급격하게 심하게 나올 수가 있고 또 토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런 경우는 문제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복될 때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네. 이 밥통이라는 표현까지 써 주셨는데요. 예. 근데 이 위 절제 수술을 받은 분들은 그럼 이 소량을 적은 양을 조금씩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위수술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회복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적어도 초반에 상당 기간 동안은 식사를 하루에 뭐 6번이라든지 심지어는 8번까지도 나누기도 하는데 그건 뭐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누어서 조금씩 드셔야 되고요. 예. 아주 잘 씹어 드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씹은 상태가 죽 정도 되는 상태로 만들어서 넘기는 게 안전하겠죠. 그렇지만 위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은 수술받은 그 주변 부위가 늘어나면서 처음보다 적응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드실 때 좀 적게 드시고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면 사실은 위 절제 받지 않은 분의 경우도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횟수는 조금 더 자주 드시는 쪽으로 적게 그렇죠. 예, 또 영양 네. 공급은 충분히 돼야 하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음식이 소화가 잘 될지 또 영양이 부족하진 않을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고민이 더 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편찮으신 분은 뭐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준비해드리는 가족들이 고민이 더 많죠. 그렇죠. 어쨌건 이럴 때 초반기에 이런 뭐 소화관 암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초기에는 음식을 부드럽게 드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되고요. 또 치료 중에 안 그래도 점막염으로 구내염 심하니까 딱딱한 거 먹기 어렵지요. 그리고 수술 받고 나서 식사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량씩 자주 나누어 먹는 건 당연히 초반에 도움이 될 거고, 오래오래 씹으면 그만큼 그 음식이 부드럽게 되고 죽 상태로 되니까 훨씬 더 위나 장에서 받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소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식사 섭취량은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할 거고,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은 경구 영양 보조액이라고 제가 노상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도 액상으로 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예.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도저도 힘들 땐요, 각 병원에 암 전문센터에 영양교육실들이 다 있어요. 예. 거기서 개별적 정보를 좀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양 보조액 같은 것들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아무튼 이 우리 몸의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로 영양에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야 할 텐데요.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탈수 위험도 있고 입맛을 또 완전히 잃는 경우도 있어서 관리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점막염이 생기면 위만이 아니라 소장, 대장 다 문제가 생기니까 왜 항암제 쓰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 설사 상당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먹는 건 또 부족하니까 당연히 탈수되기도 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입맛이 없어서 아예 음식을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걸 관리하는 거는 물론 쉽지 않고요. 정도가 심할 경우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양액을 주사로 사용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식욕도 떨어지고 또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을 생각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약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의사에게 꼭 알리고 드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결국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현재 치료 중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고 현재 어떤 약을 쓰고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니까요. 추가로 어떤 경우든지 약을 사용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꼭 한번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안전하다고 할 때 복용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또 민간요법으로 뭐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듣게 되거든요. 예, 의사보다는 주변 사람들 말에 좀 귀를 솔깃하는 경우도 많은데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많이 조심하셔야죠. 예.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오면은 정말 솔깃하긴 한가 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아니면 면역력을 올려야 되니까 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각종 즙이라든지 약재, 약초 달인 물, 그다음 한약 등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효과, 부작용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현재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특히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그나마 특히 해가 안 되면 다행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해무익하다면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해까지 주면은 정말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얘기를 마치 일반화해서 그게 많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 드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가려서 받아들여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 중인 분들은 이 육식을 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고기를 먹으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꼭 그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요새는 조금 정도는 덜하지만은 당장 왜 자랑스럽게 오셔서 나 고기 끊었어요 그러는 분들도 계셔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예. 그런데 사실은 암 자체가 소모성 질환이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해버리고 암 치료 방법, 수술이나 항암제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영양을 소모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회복하는 것, 즉 원활하게 대사가 유지가 되고 근육을 유지하고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만 지금 이런 몸의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게다가 수술을 받게 되면 상처 회복에도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하고 또 전체적인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 공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의 꾸준한 섭취가 필요한데 동물성 단백질이 사실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 일정 부분 꼭 하니까요. 채식만으로 암을 고쳤다는 이야기에 너무 솔깃하지 마시고요. 예. 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 일정량을 꼭 섭취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난 뭐만 먹고 암을 이겨냈다. 그런 정보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 고기를 잘 소화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셔요. 예. 네, 단백질 섭취 급원으로 식사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노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고기를 조금씩 드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무엇을 드시라? 계란, 그러니까 달걀 드시면 네. 좋겠고요. 그다음에 콩과 두부, 그러니까 콩류죠. 두부는 먹기 굉장히 쉽잖아요. 소화도 네. 잘 되고 그리고 생선. 요거 세 가지는 당연히 대신할 수 있고요. 또 유제품을 좋아하시거나 그다지 부담이 없는 분들은 이런 유제품 관련으로 우유나 요구르트, 요플레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은 그래도 단백질 섭취 식품으로서 어느 정도는 대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골고루 잘 드시는 게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피하게 되는 음식도 있죠. 그렇죠. 예. 특히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후에 우리가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감염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 박테리아, 즉 세균이 많이 있다면 당연히 감염되기가 매우 쉬우니까 가급적이면 익힌 음식을 섭취하라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게 뭐죠? 생선회, 육회 이런 거는 사실은 암 치료 도중에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또 어패류도 상당히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젓갈이나 게장 이런 것들도 좀 생물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멸균 처리하지 않은 우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면역력이 저하됐을 경우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이 반드시 모든 음식을 익혀 먹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크게 문제가 안 될 상황에서는 채소나 과일까지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가급적이면 익혀서 먹는 음식이 좋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암 치료 중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선 열량 영양소 3가지, 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중에서는 우선 전체 섭취량 감소로 인해서 열량 자체가 물론 부족할 수 있지만 강조드리는 게 단백질 부족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피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먹지를 못해서 부족한 경우에 회복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단백질 섭취가 충분해야 된다는 걸 1차로 강조를 해드려야 되겠고요. 네. 그것 이외에 미량 영양소에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아연의 경우는 면역력과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잘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암 진단받고 치료하기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음식을 어떤 식으로 먹어야 할지 그런 부분도 치료에 같이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나 가족들은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많이 답답해 하시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사실은 식사의 경우 어떤 특별한 식품이나 영양소가 암을 치료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다는 게 일단 답이고요. 근데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냐 답답하지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주치의 선생님들이 바빠서 답변을 잘 못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병원에 요새 다들 있는 그 암 전문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양교육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양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종류의 암이고 상태가 어떻다 그러면 개별적인 교육을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정보를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내용의 경우는 인터넷을 뒤져도 타당 부분 자세한 내용들이 각종 암센터의 그 내용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좀 근거 없는 거는 쓰지 마시고 근거 있는 방식에 따라서 잘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해 주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는 정보는 잘 받아들이시고 뭐라고 하더라 하는 소위 이제 카더라 하는 것은 좀 분별해서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라이크 준의 쉬는 날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